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절체절명의 승부였던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일정에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고 또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분위기를 끌고 가다가 굴절된 골로 동점골을 내줬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죠. 손흥민 선수의 골이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골 과정에서 사실은 동료 선수들의 기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의 탈압박과 패스도 좋았고 세세뇽의 이타적인 패스도 좋았고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로 밀어넣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영국 언론에서는 케인의 플레이라든지 세세뇽에 대한 호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비수들의 헌신까지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이 더 높은 평점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킹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 선수가 받았지만 생각보다 이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한 조명이 손흥민 선수 자체에는 덜 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국의 BT 스포츠에서 중계했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렸고요. 후반 11분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후반 29분에 루이스 디아스의 중거리 슈팅이 벤탄쿠르의 발을 맞고 굴절되면서 동점골이 되며 1대1로 비겼고요. 리버풀과 토트넘 모두 사실은 좀 아쉬운 결과겠죠.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널과의 맞대결을 남겨둔 가운데 4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최소한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보할 수 있는 승점을 얻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해설한 인물들은 토트넘과 리버풀에서 모두 뛰었던 피터 크라우치, 사실은 토트넘의 경기에 거의 더 많이 해설을 하면서 토트넘 통으로 불리고 있는 피터 크라우치가 나왔고요. 리버풀을 대표해서 또 리버풀의 레전드인 로비 파울러가 출연을 했고 또 프리미어리그를 해설하고 분석하는 그 역할로 최근에 언론인으로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수훈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는 것을 BT 스포츠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 후 토트넘의 선수 대표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알려진 부분 첫 번째 얘기는 일단은 큰 경기였는데 어땠나요? 큰 승점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필드가 어려운 장소인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팀이 기회를 놓친 게 좀 아쉽지만 우리 팀의 경기력은 아주 좋았다. 그러면서 리버풀이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기 계획은 사실 수비를 하는 것도 있긴 했다. 그리고 수비를 잘했다. 그리고 공을 가졌을 때 또 공격을 잘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리버풀의 압박이 좋은 팀이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잘 경기를 한 것 같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득점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잘 넣긴 했지만 팀의 골이 아니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런 득점 상황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다. 훈련을 통해서 준비한 플레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경기 계획이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격을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두 골 더 넣어서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득점왕도 노리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노리고 있는데 어떤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골을 넣는 거는 의미가 없다. 내가 골을 못 넣더라도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로 내가 득점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집중하는 거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 우리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경기가 아스널과 빅 매치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좋은 기억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스널전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4일이 남았다. 영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에 열리기 때문에 4일 동안 잘 준비할 거고 그 경기 모든 걸 쏟아내겠다. 그러면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감을 보인 것이고 이날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긍정의 에너지로 무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전드 해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로비 파울러 프리미어리그 90년대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2006-2007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뛰면서 역대 369경기에서 183골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역대 최다 득점 6위에 올라있는 대단한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안 러시, 로저 헌트, 스티븐 제라드 이런 인물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고요. 모하메드 살라가 현재 이런 기록을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로비 파울러는 리버풀 역사상 오래도록 기억될 그런 공격수고 잉글랜드 대표 골잡이로도 대단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공격수에 대한 평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피터 크라우치와 리오 퍼디난드가 출연을 했는데 먼저 크라우치에게 질문이 있었어요. 콘테 감독이 이번 경기 잘 준비했는데 어떤 거 같냐? 이 경기 어땠냐? 물어보니까 시즌 초반에 토트넘을 생각한다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정말 어메이징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번 경기 정말 대단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이 경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경기를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완벽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플레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규율이 잘 잡혔고 훈련이 잘 됐고 팀이 잘 집중하고 있다. 팀으로서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토트넘이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게 잘 되는지를 봤다. 잘 작동하더라. 토트넘이 이제 콘테 감독 체제에서 훈련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겠다. 콘테 감독이 정말 대단한 감독이구나. 효과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발언이었고요. 로비 파울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트넘이 시즌 내내 일관성 문제를 겪은 팀.
기복이 있는 팀인데 오늘 경기는 확실히 전념해서 경기를 하더라. 그리고 오늘처럼 경기한다면 어떤 경기에서든지 승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경기들도 오늘과 같은 집중도와 준비 상태라면 다 이길 수 있는 토트넘이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스널이 남은 경기 일정 중에는 또 에버턴과의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정상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토트넘이 만약 오늘과 같은 경기를 봤을 때 오늘 보여준 콘테 감독의 팀의 운영 능력을 본다면 토트넘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경쟁 이번 경기 비기긴 했어도 토트넘에게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좋았던 것 일단 토트넘의 수비인데요. 리오 퍼디난드가 수비수 출신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 선수들은 모든 영역에서 침착했다. 무엇보다 상대가 정말 벼락같이 달려들어오고 역동적인 팀이잖아요. 그런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 팀들을 상대로 어느 위치에선지 선수들이 흥분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했고 몸을 밀어넣으면서 공간을 없앴다. 눈부신 수비를 펼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피터 크라우치도 리버풀이 물론 이렇게 온몸으로 던지는 수비수들에 대해서 익숙하겠지만 일단 토트넘 선수들은 선수와 공 사이에 몸을 밀어넣으면서 차단했다. 공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 보시면 코너킥에서 판다이크가 헤더로 떨궈주고 디아스가 슈팅할 때도 몸을 던지면서 이제 수비를 하면서 또 커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로메로도 몸을 잘 썼고 이날은 데이비스도 몸을 던지는 수비를 잘 펼쳤고 로얄까지도 잘했단 말이에요. 크라우치가 또 이 상황 살라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서 공간이 충분히 있을 때 벤탄쿠르를 벗겨내고 슈팅했을 때 뒤에 있던 데이비스가 이 타이밍을 포착해갖고 정확하게 블로킹을 하면서 막아내는 것도 환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로비 파울러는 이 리버풀 공격수들이 이런 라인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시도도 많이 했는데 리버풀이 공격을 못한 게 아니라 토트넘이 정말 눈부신 수비를 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리버풀이 부진한 게 아니라 토트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장면 같은 경우에도 조타가 투입돼가지고 만든 장면인데 로메로가 먼저 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달려든 것도 아니고 물러서지도 않고 그 위치 딱 지켜서고 있고 로얄과 호이비에르가 양옆에서 공이 흘러나온 것을 체크하고 다른 선수가 침투하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3-4명이 이 공간을 에워싸면서 슈팅 자체를 하기 어렵도록 이런 그물을 만든 것 토트넘이 정말 대단한 집중력을 보였고 사전에 이런 리버풀의 3자 습격까지도 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크라우치는 심지어 에메르송 로얄까지도 이날 수비를 잘해줬다라고 말할 정도 로얄이 한 차례 크로스 패스 아놀드가 올렸을 때 빠뜨렸거든요. 근데 빠뜨린 다음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발끝으로 공을 툭 걷어내면서 어떻게든지 위기를 넘겨내는 그런 집중력을 보이면서 로얄이 정말 이전 경기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팀으로서의 정신력과 집중력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트넘의 선제골 리오 퍼디난드가 분석하게 되는데요. 훌륭한 골이라고 했어요. 스퍼스가 만든 아주 좋은 골이었다. 팀플레이가 대단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그 팀플레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했을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기여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골은 역습골이 아니라 빌드업 골이에요. 골키퍼로부터 공을 연결해서 차근차근 구축해 갔는데 그게 롱볼이었기 때문에 역습처럼 보일 뿐이다. 콘테 감독이 많이 얘기하듯이 후방부터 롱패스를 전개하든 어떻게 풀어가든 이게 다 역습이 아니라 빌드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골키퍼 쪽으로 공을 뒤로 밀었을 때 흥미로운 것이 로얄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가 뒤로 공을 밀고 있죠. 여기서 로얄 쪽으로 로리스가 빵 차네요. 아마도 이런 교차 플레이를 통해서 리버풀 선수들에게 혼돈을 주기 위한 그 위치 선정이 나온 것 같아요. 로리스가 로얄에게 공을 뻥 차줬을 때 로얄이 바로 리버풀의 최후방 수비 뒤쪽으로 딱 공을 보냅니다. 너무 길지 않게 공을 처리하기 위해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로 찬 거예요. 너무 길게 습격할 수 있는 위치로 준 게 아니라 한번 거쳐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손흥민 선수 쪽으로 찼다면 아예 줄줄할 수 있게 좋겠지만 키핑하고 다시 플레이를 전개하자라는 의지의 패스를 보낸 건데요. 그 패스를 정말 잘 줬어요. 로얄이 키핑하고 보시면 앞으로 뻥 차냅니다. 차냈을 때 케인이 뛰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길게 때려주면 케인이 속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케인이 키핑할 수 있는 정도로만 차줬고요. 그 상황에서 알렉산더 아놀드가 수비하러 내려오고 케인이 공을 키핑했을 때 아놀드를 상대로 케인이 정말 잘 잡았습니다. 퍼디난드도 여기서 케인이 뷰티풀하게 공을 예쁘게 잡아놨다. 1차 키핑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의 침투입니다. 케인이 공을 잡았을 때 케인 쪽으로 수비수가 몰리는데 반대편에서 패스를 받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오잖아요. 뛰어 들어오니까 코나테와 지금 로버트슨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손흥민 선수 쪽으로 따라 들어와요. 리버풀이 공격을 했다가 공격이 차단되고 다시 이제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면서 전환이 되는 수점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니까 이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동하는 대로 공간이 생겨요. 여기서 한 가지 부분, 퍼디난드가 지적한 것은 일단 아놀드가 케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줬어야 됐다. 케인 선수가 이제 공을 치고 들어갈 때 아놀드가 거리를 두고 좀 따라오고 있는데 그림에 보시듯이 조금 더 근거리로 붙어서 케인을 좀 괴롭혀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아니면 다른 리버풀의 수비, 지금 뒤에 따라 내려오고 있는 파비뉴라도 빨리 내려와서 케인을 더블 마크를 해주던지 케인을 좀 밀착해서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첫 번째 실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케인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면은 케인이 공간으로 더 많이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공간을 이렇게 케인이 잘 쓸 수 있게 됐느냐.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2명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전 우측 전방 쪽으로 계속해서 뛰어들어가요. 글로 뛰어들어가니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 뛰어들어가는 동선으로 케인이 스루 패스를 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코나테와 로버트슨이 붙어서 들어가니까 패스를 줄 수 없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게 되는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2명의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완전히 공간이 크게 비었고 일로 케인이 들어가고 세세뇽도 들어온 겁니다. 퍼디난드도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라고 주목합니다. 2명의 수비를 테이크어웨이 합니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열어준 공간으로 세세뇽이 들어온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케인과 세세뇽이 붙게 되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제는 케인이 슈팅을 할 수 있고 케인이 세세뇽에게 패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쪽으로 따라가던 로버트슨과 코나테가 떨어져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케인이 패스를 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리기 때문에 굳이 리버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서 붙지 않고 간격을 두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여기서 케인 선수가 계속 공을 물고 들어가면서 세세뇽에게 패스를 하는데, 세세뇽이 공을 받았을 때 사실은 세세뇽이 여기서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로버트스는 세세뇽이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 들어오고, 판데이크 선수도 그 사이 공간에서 커버하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케인 선수 쪽으로 다시 빼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빼줄 수 있는 그 공간, 문전 중앙 공간을 커버하러 들어왔는데 그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는 완전히 비게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딸려다 들어가서 올라가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을 때 선수들은 공 쪽으로 시선이 쏠렸고 공 쪽에서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친 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세세뇽이 슈팅을 때린 게 아니라 이 비어있는 손흥민 선수를 정확하게 보고 패스를 내준 것이고, 퍼디난드도 세세뇽이 여기서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못 따라온 거예요. 세세뇽이 한 번이라도 잡고 줄까 말까 슈팅할까 고민했다면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파비뉴가 달려들어오든지 알렉산더 아놀드가 들어오든지 반데이크가 그 위치를 커버하든지 타이밍을 잡아먹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케인의 패스를 받자마자 세세뇽도 그 공을 원터치로 넘겨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쪽으로 다른 수비수들이 붙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세뇽의 패스를 환상적인 퍼스트 타임 패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밀어넣었는데, 밖에서 보실 때는, 간단하게 봤을 때는 케인이 운반하고 세세뇽이 밀어주고 손흥민은 밀어넣기만 한 주워먹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로비 파울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을 얘기합니다. 이 실점에 대해서, 리버풀이 내준 골에 대해서 퍼디난드가 1차적으로 케인을 잘 못 막았던 것, 잘 붙어주지 않은 것이 실책이 아니었냐,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로비 파울러는 실수로 나온 골이 아니다. 리버풀이 실수해서 토트넘이 골을 넣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결과론이다. 사실은 토트넘 선수들이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도 움직이고 케인도 움직이고 패스도 애매한 위치로 떨어지면서 그에 맞춰서 수비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리버풀이 실수한 게 아니라 토트넘이 팀으로서 잘 만들어낸 골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메르송이 일단 공을 잘 넘겨줬던 그 시작도 좋았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데리고 침투했기 때문에 케인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공간을 많이 가진 것이지 케인을 수비를 안 한 게 아니다.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케인 쪽으로 가까이 붙었을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케인의 패스를 받아갖고 슈팅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허점은 생기게 돼 있다. 담요 같은 거예요. 축구 전술을 담요라고 얘기하죠. 머리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머리가 나오는 그런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토트넘이 정밀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수비의 판단이 아쉬웠던 것처럼 보이지만 토트넘이 잘한 것이고, 로비 파울러는 공격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득점 과정에서 제가 좋았던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 반대편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오픈 찬스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들도 그렇고 사실 프로 선수들이 허무하게 쉽게 밀어넣기만 하는 장면에서 밖으로 벗어난다든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다든지 갑자기 공이 났어 이렇게 좀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침착하게 정확하게 잘 밀어넣었잖아요. 구석으로.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으로 본인이 침투한 다음에 본인 쪽으로 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 파울러는 이게 가벼운 슈팅이 아니라 훌륭한 슈팅이었다. 그레이트한 슈팅이었다. 그리고 위대한 포워드의 플레이였다. 공격수로서 수비를 딸고 가고 수비가 본인에게 떨어졌을 때 본인에게 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공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 공을 집중해서 잘 넣었다. 그러면서 패스가 와서 주워먹은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기회를 따낸 것이다. 내가 얻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을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예측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것이다. 이게 달라요. 공이 올까? 나한테 올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공이 올 거야. 나한테 오면 처리해야지. 그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주 잘 넣은 골이 됐다라고 로비 파울러가 설명한 겁니다. 로비 파울러 본인이 그런 문전에서의 골을 넣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아는 겁니다. 그 디테일의 차이, 그 자세와 태도와 생각의 차이가 손흥민 선수가 패스가 논스톱으로 왔을 때 정확하게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한 박자만 조금만 어긋나도 막히거나 빗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잘 넣은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토트넘에 좋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퍼디난드가 또 한 번 소개를 하는데 토트넘의 수비가 돋보인 경기이긴 했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플레이도 좋았다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세세뇽도 올라가고 로얄도 반대편에서 올라가고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키핑하고 손흥민 선수가 배우로 침투하는 전형적인 토트넘 플레이가 나왔죠. 그리고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케인으로부터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4명한테 이제 에어사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데이크, 코나테, 로버트슨이 함께 붙어요. 두 센터백이 다 손흥민 선수한테 가고 레프트백인 로버트슨까지 달려와서 같이 커버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핸더슨까지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지금 로얄도 프리하고 호이비에르도 프리하게 된 거고 쿠루세스키 쪽에는 아예 뻥 비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어디를 이제 패스를 할 것이냐를 보는데 골대를 때린 그 장면이에요.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주고 호이비에르가 슈팅을 때립니다. 호이비에르가 사실 골을 많이 넣는 토트넘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버풀이 좀 덜 수비하는, 덜 밀착하는 선수거든요.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수들이 허를 찌를 수 있고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비아레알에서 카푸에와 코클랭이 잘했던 것처럼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토트넘이 그걸 준비했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호이비에르 슈팅이 아쉽게도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무산이 됐었죠. 이 장면 같은 경우도 호이비에르가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를 하는데 퍼디난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토트넘 선수들은 항상 달렸다. 공격기에 상대의 리버풀의 공격을 차단하면 바로 달려들었다. 근데 한쪽에서 일부 두세 명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달려들었다. 풀백 뒷공간을 노리면서 윙백이 올라가고 케인, 손흥민도 같이 올라가고 분산해서 움직이면서 여러 공간을 확보했고 지금 보시면 로얄이 빠져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고 있는데 반대편 세세뇽에게 공을 연결하잖아요. 바로 사실은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긴 했는데 일단은 타이밍이 한 번 늦어지면서 로얄이 넘어지면서까지 반대편으로 연결했고 그러면서 좀 패스가 부정확했어요. 그 상황에서 세세뇽도 겨우 컨트롤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내줬는데 근거리에서 공이 세게 조금 위로 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웠고 또 코나테도 빠르게 다가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몸을 맞고 슈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너졌는데 결국엔 이제 이런 마무리에서의 퀄리티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맷도어티가 있었다면, 특히 안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플레이가 좀 맷도어티가 있었다면 토트넘이 한두 골 더 넣을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어찌됐거나 로얄과 세세뇽이 기존에 특히 지난 경기에서의 부진을 좀 만회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술적으로 토트넘이 잘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이널 서드에서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퍼디난드는 토트넘이 몇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다. 역습에서의 구조가 그만큼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장면도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받았을 때 벤 데이비스가 오버래핑에 올라오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패스해서 벤 데이비스가 슈팅을 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내려온 선수가 누굽니까? 살라 선수까지 내려올 정도예요. 손흥민 선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리버풀 공격수인 살라까지 수비하러 내려온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로비 파울러는 토트넘의 공격이 카운터 어택만 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한두 방의 패스로 가는 게 아니라 거쳐가면서 전 영역을 사용하면서 빌드업하는 공격력도 뛰어나다. 오늘 카운터 어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날 경기 토트넘의 공격 전개도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비스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무산이 됐지만 토트넘이 분명히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꽤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체된 이후 베르바인이 들어왔을 때인데 또 한 번 이제 호이비에르가 뒷점 패스 오른쪽으로 전개를 하죠. 여기서 로얄이 무리하게 크로스를 이제 아무렇게나 올린 게 아니라 뒤에 윙크스가 있으니까 교체로 들어온 윙크스가 이런 무인지경 상태에서는 킥이 좋으니까 윙크스에게 공을 내줬고 크로스 패스를 올리게 됐는데 베르바인과 케인이 문전에 있지만 그 사이 공간으로 또 호이비에르가 뒷점 패스를 연결했던 그 호이비에르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침투가 들어가니까 게다가 이제 케이타와 코나테의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두 선수 다 베르바인과 케인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 무인지경이 됐거든요. 윙크스가 훌륭한 패스를 좀 투입을 했는데 여기서 아쉬웠던 것이 호이비에르가 헤딩 슈팅을 해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케인에게 패스를 주려고 하다가 빗맞은 겁니다. 여기선 사실 빗맞더라도 골대 안으로 헤딩을 하면
뭐라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패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패스는 정확하지 않으면 무산이 되잖아요. 참 아쉬웠고 로비 파울러도 슈팅을 했다면 최소한 골키퍼가 맞고 나오는 공도 노릴 수 있었을 텐데 패스한 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했고 피터 크라우치도 호이비에르는 슈팅을 했어야 됐다. 정말 엄청난 기회였다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렸다면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이 순간에 콘테 감독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손흥민 선수도 경기 끝나고 마지막 기회 놓친 게 너무 처참한 마음이었다고 했을 정도로 지금 보시면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이 그 끝에 보이잖아요. 콘테 감독도 이 호이베르가 헤딩 패스할 때 머리를 이렇게 해요. 헤딩을 해서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패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하고 무산되니까 머리를 쥐어잡고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이날 리버풀을 상대로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퍼디난드는 이제 이런 의견을 냅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콘테 감독이 사실은 여전히 토트넘이 많이 성장을 했지만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 경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선수단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는데 퍼디난드가 맞다라고 합니다. 콘테 감독의 말대로 토트넘 선수단이 토트넘이 더 강해지려면 큰 머니가 필요하다.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다. 오늘 경기가 토트넘 선수단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였다. 쓸 수 있는 모든 선수를 쓴 거고 쓸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팀이 되려면 꾸준하게 또 이런 경기를 시즌 내내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영역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론트 3는 좋습니다. 3톱은 좋아요. 톱 퀄리티입니다. 3톱은 공격을 더 보강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물론 이제 백업 공격수가 필요한 건 있겠지만 주전 3톱은 현재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손흥민, 케인, 쿠루셉스키 여기는 토트넘이 톱 레벨이다. 하지만 다른 포지션은 모두 다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비 파울러가 추가적으로 이제 루이스 디아스의 동점골에 대해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최고의 선수 그리고 최근 최고의 리버풀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FA컵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누구를 공격수 선발로 쓰겠냐고 한다면 루이스 디아스를 선발로 써야 된다. 디아스만에 살라 써야 된다. 디아스가 원더풀하다. 사실 이날 경기 디아스의 이런 과감한 슈팅 때문에 덕분에 리버풀이 비길 수 있었던 것이죠. 디아스의 강점으로 공을 갖고 수비를 공격할 수 있는 선수다. 움직임이나 뭐 연계 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공을 쥐고 온더볼 상태에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빠르고 힘도 좋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전개된 티아고의 패스를 받아갖고 두 명을 슈팅을 때렸는데 물론 이 슈팅은 굴절되면 들어가는 행운이 있었지만 디아스가 이런 플레이를 워낙 즐겨요. 이런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상대의 블록 수비를 깰 수 있는 슈팅력을 갖고 있거든요. 파울러가 전반전에는 사실 로메로를 상대로 고전했기 때문에 좀 더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해도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수비들을 디아스가 풀백도 흔들고 중앙도 흔들면서 공간을 창출했던 것 리버풀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가 이날은 디아스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 지금 컨디션으로는 디아스가 리버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버풀도 이제 연기된 경기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3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맨시티는 뉴캐슬전을 포함해서 4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 리버풀이 토트넘과 비기면서 현실적으로 자력으로 이제 우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아스널과 이제 프리미어리그 북런던 더비를 5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 아스널을 이길 경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4위 경쟁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될 텐데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이 또 리버풀전을 준비한 것처럼 이런 짜임새 있는 축구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또 기대했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추가하면서 살라 선수와의 득점왕 경쟁에서 앞서가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정말 비현실적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유튜브에서 개설된 한준TV 구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